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반도를 종단으로 관통한 태풍 카눈의 여파로 최소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또 주민 16,00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고 4만여 가구는 정전 피해를 겪었으며 낙과와 농작물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10일 하루 동안 속초에 내린 비의 양이 368mm로 1968년 기상 관측 이후 이래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 또한 91.3mm로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이 허리케인의 강풍을 타고 급속히 번지면서 사망자가 5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 지역으로 승인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우주 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민간인 3명을 태우고 첫 민간인 우주 관광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선은 88.5km 상공까지 날아올라 몇 분간 무중력을 체험한 뒤 활주로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종들이 다른 종과 유전적 교류를 한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빙기에 일부 호모종이 이동하면서 지리적으로 다른 종을 만나 결합한 건데 기후변화가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이번 태풍 여파로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도로가 유실되고 주택과 상가 수십 채가 침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태풍 피해를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 약 16시간. 대구 군위군 하천에선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인근 달성군에선 전동 휠체어를 탔던 한 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무너진 제방복구가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도로 제방 유실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시설물 피해는 수백 건. 피해는 주로 영남과 강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태풍은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려서 전국 곳곳에서 도로, 제방 유실, 주택 침수,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태풍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은 16,000명 가까이 됩니다. 4만여 가구는 밤새 정전 피해를 겪었지만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경남, 전남 등에선 서울 여의도의 3배 이상 규모 농지에 낙과와 농작물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원 속초시에 쏟아진 비가 하루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0일 하루 속초에 내린 비의 양이 368.7mm로 1968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일 속초의 시간당 강수량도 91.3mm를 기록해서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속초의 경우 기존 하루 최고 강수량은 1984년 9월 2일 314.2mm였고 기존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2018년 8월 6일 70.1mm였습니다. 태풍 카눈은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첫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륙하면서 서쪽보다는 동쪽 지역의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한반도 상륙 전까지 갈짓자를 그리며 독특한 행보를 보인 제6호 태풍 카눈. 해상에서 발생해 한반도를 관통하기까지 무려 20여일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태풍의 2배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뜨거운 바다를 지나며 계속 에너지를 흡수해가며 세력을 유지한 것이 원인입니다. 남해상 쪽으로는 지금 수온이 29도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면에 의해서 다시 발달할 가능성도. 일본 규슈를 강타하고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태풍 카눈은 상륙하면서 강한 태풍에서 중강 강도로 약화했지만 경남 내륙을 거쳐 충북까지 올라가면서 그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 비와 바람은 상륙 지점 주변과 영동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300mm가 넘는 비가 남해안에 집중됐고 영동에는 지형적 효과가 겹치며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부산 가덕도에 초속 34.9m, 통영 매물도 34.2m, 강원도 고성 향로봉과 설악산에도 초속 3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반면 에너지를 다 쏟고 약화한 채 수도권에 진입한 태풍은 우려와 달리 폭우나 돌풍 없이 북한으로 이동했습니다. 제트 기류가 너무 이제 북쪽으로 가서 약했다든가 혹은 고기압이 양쪽에서 딱 버티고 있었다든가 땅과 부딪히는 마찰력으로 인해서 회전력, 태풍이 돌려오는 회전력도 약해지다 보니까 관측 사상 처음으로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기록을 남긴 제6호 태풍 카눈. 특이한 움직임과 동쪽 지역에 많은 상처를 남긴 채 소멸됐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태풍 카눈은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피해를 남겼지만 맹위를 떨치던 폭염은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제7호 태풍 란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본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태풍 전후 날씨가 가장 다른 점은 온도입니다. 맹위를 떨치던 찜통더위와 열대야의 기세가 태풍으로 누그러들었습니다. 우선 서울 기준 35도 안팎까지 올랐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에는 열대야가 조금 더 이어지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기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여서 다시 극심한 무더위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데 역할을 한 7호 태풍 란. 태풍의 눈이 뚜렷한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태풍은 북서진의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후 만들어지는 태풍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길이 열리게 되면서 그다음 태풍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호 태풍 카눈과 7호 태풍 란이 동아시아 주변 기압계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폭염 대신 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번 태풍이 오기 며칠 전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원 철수했는데요. 비가 내리자 야영지 곳곳이 침수돼 폭염뿐 아니라 폭우에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로 생긴 새만금 남북도로 부근. 영국 다음으로 철수를 결정한 미국 대표단과 유럽 대표단이 머물던 야영지입니다. 처음에 안쪽으로 운동화를 신고 들어갔다가 뒤돌아 나왔습니다. 장화를 신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물이 들어찬 겁니다. 배수 통로에도 물이 가득 차서 물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네, 이곳은 태풍의 왼쪽 반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상도 쪽에 비해서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잼버리 야영지인데요. 이곳에 물이 이렇게 많이 차 있고요. 그 옆에 있던 이 텐트 같은데요. 지금 바람에 쓰러져 있습니다. 야영장 전면 철수로 배수 펌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캠핑을 못할 정도로 침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눠졌던 팔레트가 야영장 곳곳에 쌓였습니다. 팔레트 위에 아직 걷지 않은 텐트 한 동이 남아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듯합니다. 텐트들 날아가 있는 거랑 사실 이런 팔레트 있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배수로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궁금해서 왔거든요. 야영지 중간중간 화장실과 샤워장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청소 인력 대폭 확충 또는 전날 자원봉사자의 청소 때문인지 화장실 안쪽은 그렇게 거북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네, 새만금 야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샤워장인데요. 이곳은 지금 보니까 여성 샤워장입니다. 이렇게 비닐천으로만 가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4만 명이 넘는 참가자에 비하면 샤워장 수가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샤워장인데요. 이곳 표시를 보면 트랜스젠더의 샤워장인 것 같은데요. 여성 전용 샤워장과 달리 이렇게 이곳은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스카우트 연맹의 별도 요청에 따라서 이런 식의 트랜스젠더 샤워장은 모두 23군데 설치됐다고 합니다. 태풍이 조금 더 잦아들자 현장에서는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 차량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알리겠다면서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잼버리 전망대엔 아직도 간간히 방문객들이 드나듭니다. 이곳에서도 수경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 곳곳이 침수돼서 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좀 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시골 어디 저 마을만 또 못 오게 해놓고 맞으면 창피를 다녔다는 얘기죠. 전체 잼버리 대표단 158개국 4만 5천여 명. 현재 전라북도 부안군 군민 4만 9천여 명. 부안군이 하나 더 생겼다가 일주일 만에 사라진 건데 태풍 뒤끝이라 그런지 그 뒷모습이 더 처량해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세계적 휴양지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이 허리케인이 키운 대형 산불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불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적어도 53명이 숨지고 관광객들은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우리 교민과 관광객 피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허리케인이 키운 산불이 주요 관광지 라하이나 지역까지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All line is burnt to crisp, and it's like an apocalypse. 수천 명이 자택 등지에서 필사히 탈출을 했고 일부는 바닷가에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마우이 섬의 형형색색이던 지붕이 산불이 덮치면서 일제히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명이 숨졌는데 수색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행객 등 관광객 수천 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It's just scary to see a big wildfire just kind of coming your way, and it's not something I ever experienced before.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마우이 섬에 거주하는 교민 500여 명과 우리 관광객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인 피해 접수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 호놀룰루 직원 2명이 오늘 첫 비행기로 가장 빠른 비행기편으로 지금 마우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또 추가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마우이 섬의 전기와 통신망이 모두 끊겨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산불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하와이를 재난 지역으로 승인하고 복구를 돕기 위한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하와이 지역에서 화재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연방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유타주에서 열린 참전용사 관련 행사에서 하와이 주민들과 함께 기도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즉각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제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필수 의약품에 포함됐습니다. WHO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 치료제 2종이 지난달 갱신된 WHO의 필수 의약품 목록에 편입됐습니다. WHO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편입한 의약품은 세계 각국이 원활한 보급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WHO는 그동안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알코올로 인한 각종 장애와 질병 등을 고려할 때 치료제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년 300만 명이 숨지고 3억 명 이상이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1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중구 달성공원에서 사육 중인 침팬지 2마리가 우리에서 도망쳤습니다. 한 마리는 다시 우리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공원 내부에서 구조요원들과 대치하다 1시간 반 만에 마취총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원 사육사가 침팬지에게 팔을 물려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달성공원은 침팬지가 탈출한 이후 방문객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이 재난 영화라는 틀 속에서 이 독특한 길을 걷고 있는 이 영화. 시사회 이후 평단과 언론의 호평을 받았고요. 또 관객의 기대 또한 현재 크게 받고 있는데요.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재난 후 우리는입니다. 흔히 재난과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 해운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오히려 영화 기생충과 닮아 있습니다. 이 대재난 이후 우리는 그리고 나는 영화 속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대지진 이후 폐허가 된 서울. 오직 한 건물, 황궁아파트 103동만이 우뚝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기와 물이 떨어지는 건 물론 먹을 것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파트에 불이 나자 직접 뛰어들어 불을 끈 남자 영탁.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아파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남았는데. 몇 호시더라? 902호. 외부인과의 갈등이 커져만 가던 황궁아파트 주민들은 영탁을 입주민 대표로 세우고 아파트 지키기에 나섭니다. 지금부터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가 된 황궁 주민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결국 또 다른 지옥을 만들어내는데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외부인을 내쫓을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한 모두가 함께 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영화의 중심이자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정확히 전달하는 게 바로 입주민 대표 역인 영탁입니다. 이 영탁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켜켜이 쌓아 올리면서 표현해내는 이병헌의 연기, 동료 배우가 안구를 갈아 끼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히 압도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개봉 첫날 관객 23만 명을 동원하면서 유승환 감독의 밀수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예매율도 높고 또 실관람객의 평 또한 아주 좋아서 당분간 흥행 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아파트는 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영화는 한국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서기 시작한 순간부터 또 브랜드 아파트가 생긴 지금까지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또 하나의 주인공인 황궁아파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세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작진은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3층 높이의 아파트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7, 80년대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 또 매매가 7억 원 정도의 24평 아파트라는 이 감독의 설정이 황궁아파트를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3층에 실제 아파트 1대1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세트를 지었는데 제작하는데 3개월에서 5개월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실제 건물 짓는 행식에 준할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이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요. 이 빌라에서 아파트로 넘어오는데 20년이 걸렸다라는 이 말 때문에 이 외부인을 내쫓는 명분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또 대표를 뽑을 때 자가 소유자와 세입자를 가르기도 합니다. 지금 은행 다 무너졌는데 무슨 대출이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집에 그거 있죠? 집문서. 그럼요. 그럼 자기 집이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 네, 영화는 한국인에게 집, 특히 아파트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요. 아파트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도 또 디스토피아로 만드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파트에서 나고 자랐고 이제 막 되게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 같은 것인데 그냥 이런 재난 상황에 아파트가 배경이라는 것만으로도 보는 분들이
더 친숙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몰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과연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까를 한 번쯤은 그냥 다 같이 이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영화 설명은 저도 푹 빠져서 보게 됐는데요.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양회영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화 설정이 무척 재밌는 것 같은데 최근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건물이 다 무너지고 한 채만 남았다는 설정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언론 시사회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특히 이 주연 배우인 이병헌 씨가 주변 지인들한테 이번에 개봉할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딱 하나만 남았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찍었다 이랬더니 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처음 한 말이 어느 시공사 아파트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이병헌 씨 본인도 많이 웃었고 이 이야기를 언론 간담회 했을 때도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사실 모두 웃을 정도로 현실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찰떡같이 잘 맞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느 시공사인지 또 어떤 재료를 썼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영화 제목처럼 콘크리트가 아파트 건설에 굉장히 중요한 자재잖아요. 우선 콘크리트가 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콘크리트는 자갈, 모래, 시멘트, 물을 섞어서 만든 이 건축 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콘크리트를 만드는 재료의 양에 따라서 이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시멘트의 함량을 높이게 되면은 강도와 내구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섞게 되면 연해지면서 강도가 낮아지고 이 원하는 모양을 잘 만들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이 콘크리트는 재료 자체가 어디서나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고 또 높은 강도와 내구성도 있어서 현재 쓰이는 건축 자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축 자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뭐 콘크리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매년 전 세계에서 한 300억 톤에서 한 400억 톤 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콘크리트 시공하는 걸 보면 그 철골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반죽을 붓잖아요. 이 철골은 왜 필요한 건가요? 네, 이 높은 건물을 만약에 세우게 됐을 때는 단순히 중력 이상의 다양한 힘들이 이 건물에 많이 작용이 됩니다. 특히 줄어들려고 하는 압축력이 있고 또 반대로 늘어나려고 하는 인장력이 있고요. 또 면을 가위처럼 끊어내려고 하는 절단력이 있는데요. 전단력이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인장력과 이 전단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취약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철근입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을 하면 압축력과 인장력 거기에 전단력까지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닌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장점은 원래 철근 같은 경우에는 철이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아주 미세한 수분들도 한동안 굉장히 막아줘서 철근의 부식을 막아주고요. 또 건물이 붕괴할 때에도 이 철근 콘크리트가 장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자체는 강한 외부 충격을 딱 받으면 한 번에 그냥 부서지고 쪼개지게 돼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철근이 먼저 변형을 안쪽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안쪽 변형을 인해서 만약에 뭐 콘크리트의 처짐, 균열 이런 방식 어떤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외부에서 붕괴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 철근의 콘크리트 단점을 좀 보완하고 건물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최근 그 부실 시공 기사 많이 나가잖아요. 그거 보면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큰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럼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자체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다행히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슈퍼 콘크리트라는 게 있는데요. 시멘트, 모래, 물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일반 콘크리트와 똑같고요. 자갈 대신 나노 물질을 넣고 여기에 이 강섬유와 화학 혼화제 등을 첨가해서 슈퍼 콘크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슈퍼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4배에서 5배 정도 높아지는데요. 이게 일반 콘크리트는 미세하게 쳐다보면은 안에가 마치 건빵처럼 구멍이 뚫려져 있는 뭐 수세미나 건빵처럼 구멍이 뚫려져 있는 빈 공간이 있지만 슈퍼 콘크리트는 그 빈 공간들을
나노물질과 반응성 물질이 채워져서 밀도가 높아지고요. 추가로 넣었던 이 강섬유가 이 철근의 역할처럼 인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철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하더라도 일반 콘크리트보다 철근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고요. 또 철근이나 콘크리트 사용량 자체를 건설에서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이 건설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조개 껍데기 구조를 가져서 이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울릉도의 한 리조트와 또 레고랜드로 진입할 때 들어가야 되는 춘천대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 철근 없는 이 슈퍼 콘크리트로 건설한 건축물이고요. 최근에 지은 거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콘크리트 사장교 고덕대교도 이 슈퍼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슈퍼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콘크리트인데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슈퍼 콘크리트가 사실 연구실에서 처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초기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30배나 더 비쌌다고 합니다. 네. 이 건설 특성상 또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는 쉽게 새로운 재료로 채용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슈퍼 콘크리트가 이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이 돼야 되는 사례가 조금 더 필요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 슈퍼 콘크리트의 재료를 국산화했고요. 또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가 재료로 대체하는 데도 성공을 했고 또 배합 비율을 최적화하는 등 이 제조 가격을 한 50% 이상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슈퍼 콘크리트를 이용한 다양한 구조물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탄소 저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성능도 좋다 보니까 공사기간 단축의 장점도 있다고 하니까 이 슈퍼 콘크리트를 활용할 날이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능이 좋은 재료를 충분히 써서 이 영화에서처럼 좀 무너지는 건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재난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만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생 인류에는 직계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호모종의 유전자가 섞여 있지만 그동안 다른 호모종과 어떻게 유전적 교류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서식지가 다른 두 호모종의 만남이 이루어진 원인이 기후변화였다는 사실을 국제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현생 인류의 유전자에는 직계조상인 호모사피엔스 이외에도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DNA가 일부 섞여 있습니다. 다른 호모종 사이에 교배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미 화석 데니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동연구팀이 커다란 기후변화로 인해 두 호모종이 만나는 장소와 시기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지구 자전축과 공전궤도 변화로 인한 천문학적 변동과 온실가스 농도 등을 이용해 기후 모델링을 만든 뒤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300만 년 동안의 기온, 강수량 등의 기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화석과 유전자 자료를 결합하니 네안데르탈인은 온대림과 초원지대를, 데니소바인은 툰드라 냉대림과 같은 추운 서식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서식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간빙기에 네안데르탈인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데니소바인을 만났습니다. 그 시기가 9만 5천 년 전과 12만 년 전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유전적 자료와 일치했습니다. High CO2 concentration means we have this expansion of the forest, the temperate forest from Europe into Eurasia, and then these two habitat zones interact and they can meet, exchange ideas, exchange genes, and create children.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기후변화가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과 종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우주 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첫 민간인 우주 관광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현지 시간 10일 처음으로 민간인을 태운 우주 관광 갤럭틱 02의 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 모선인 VSS 이브가 이날 미 중부 시각 오전 9시께 뉴멕시코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했고 20분 뒤 우주 비행선 VSS 유니티가 모선에서 분리돼 우주의 가장자리인 약 55마일 상공까지 날아올랐습니다. 이 우주관광 비행에는 파킨슨병을 앓는 영국의 전직 카누 선수 80세 존 굿윈과 카리브 제도 출신 사업가이자 헬스 코치 46살 케이샤 샤하프, 그에 따른 18살 대학생 아나스타샤 메이어스 등 민간인 3명이 탑승했습니다. 탑승자들은 이 고도에서 몇 분간 무중력을 체험하며 창밖으로 우주 전망을 바라본 뒤 다시 남은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번 탑승자 굿윈은 2005년 버진 갤럭틱이 처음으로 우주관광 탑승권을 판매했을 당시 구매한 이들 중 한 명으로 당시 가격은 $20만, 우리 돈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2배가 넘는 $45만, 약 6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2018년 이후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은 이번이 7번째였지만 탑승권 구매자가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유엔 전문가 패널이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약 수출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북한 해커들의 지난해 사이버 절도 규모는 17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으로 기존 기록을 깬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해커들은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와 다른 금융거래 수단을 겨냥한 공격에 계속 성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의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며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근해 불법적 금융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올해도 핵무기 개발과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려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탄을 계속 수출하고 있으며 정유 제품들을 북한에 수입하려고 선박을 통한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새로 선박 14척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대부분의 국경을 여전히 폐쇄했지만 철도 교통 재개로 무역 규모가 늘었다며 북한의 불법적 사치품 수입을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군 통신 장비와 탄약을 수출한다는 의혹과 다른 유엔 회원국에 무기와 기타 군사적 지원을 거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이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국인 5명이 가택연금으로 풀려난 배경에 양국 정부의 동결 자금 해제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감자가 빼곡히 들어찬 좁은 공간에 밤낮 없이 불을 켜놓은 감방. 가혹행위가 빈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감자도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갇힌 이란계 미국인 수감자들이 최근 가택연금으로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간첩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시아마크 나마지 등 3명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2명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미국과 죄수 교환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واسط در این رابطه که آمادگی داریم که در چارچوب مورد توافق تبادل زندانیان رو انجام بدیم. 뉴욕타임스는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 5명과 미국에 수감된 이란인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묶인 이란 동결 자금도 풀어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0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해 석유 수출 대금 8조 원을 쌓아놓은 계좌를
미국이 2019년 제재를 복원하면서 동결시켰는데 이 돈을 미국인 석방 대가로 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8조 원짜리 계좌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중 최대 규모입니다. 신문은 다만 동결 자산을 카타르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뒤 의약품과 식량 같은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에 통제를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미국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한 건 고무적이지만 애초에 구금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묶인 돈 8조 원을 돌려달라는 이란 정부의 오랜 요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과 이란 정부 간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미 제재 준수 명목으로 인해 한국과 이라크 은행 계좌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던 100억 달러, 약 13조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마침내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IRNA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 자금이 미국과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풀리게 됐으며 여기에는 한국에 동결돼 있던 60억 달러, 약 8조 원과 이라크 무역은행에 동결됐던 상당 액수가 포함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 집계 결과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3.3%를 소폭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6월의 상승률 3.0%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5월 4.0%에서 6월 3.0%로 크게 둔화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6월 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워낙 컸던 점을 고려하면 둔화세가 상승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세 지속은 전월 대비 상승률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달 전인 6월보다 0.2% 상승해 6월의 상승률과 동일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상승했습니다. 6월의 4.8%보다 낮아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6월과 같은 0.2%를 나타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지표입니다. Just yet, but I think today's print suggests that the trend of moderating inflation is continuing, and that takes some of the pressure off of the Fed ahead of the September FOMC meeting.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탐스러운 과일을 보면 풍요로움과 행복감이 절로 느껴지는데요.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과일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내는 두 명의 한국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과일을 소재로 그리는 두 명의 작가와 작품 그리고 작업 방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과일을 소재로 그리는 두 명의 한국 작가를 소개한다고 해주셨는데 일단 가을이 생각나는 과일이죠. 먼저 감을 주로 그리는 작가를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경매 회사에서 이전에 근무했을 때도 이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바로 오치기훈 작가입니다. 캔버스에 붓이 아닌 손가락을 이용해서 지두화를 그리는데요. 이 물감을 두껍게 쌓아 올려서 주로 감나무나 서울 또 산타페 등을 소재로 그립니다.
특히 오치균 작가는 대학원 시절을 보낸 뉴욕과 산타페 그리고 한국의 사북 등 추억이 있는 지역의 풍경을 작품 속에 그려내는데요. 지금같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갈 때쯤 생각나는 가을 하늘의 색감을 아주 잘 표현하는 작가로 미술시장에서도 인기도가 굉장히 높은 작가입니다. 네. 예. 그런데 오치균 작가가 왜 감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이 오치균 작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감 시리즈를 작업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당시 감은 힘든 시절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 충청남도 산골에서 자란 오치균 작가는 가정 환경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 시절 고향집 앞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치균 작가는 이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 일이 당시 생활고를 해결하는 일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는데요. 오치균 작가는 이런 자신의 기억 속의 감을 두꺼운 물감을 켜켜이 쌓으면서 보다 생동감 있고 다채롭게 표현했습니다. 네, 이 작품이 그 물감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작업 과정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작가는 임파스토라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유화를 두껍게 쌓아서 작업하는 게 바로 임파스토 기법입니다. 특히 앞서 제가 지두화를 그린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물감을 붓 대신 손가락으로 찍어서 두껍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네, 때문에 오치균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이미지로 봐도 좋지만 실제로 보면 좀 더 입체감과 강렬함을 더욱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치균 작가 대표작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오치균 작가의 산타페나 사북 시리즈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은 감 시리즈를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작가가 2010년에 그렸던 감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나뭇가지 뒤에 청명하고 맑은 하늘의 색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뭇가지 사이에 공간이 탁 트여 있는데 그 뒤로는 높은 하늘의 색감이 너무나 인상적이고요. 그와 조화롭게 강렬한 주황빛의 감들이 푸근성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오치균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부터 시작된 감나무가 이제는 그 기억에서 나와서 마치 조선시대 때 바깥 풍경 대신 산수화를 바라봤던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에게 상쾌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많은 컬렉터들이 오치균 작가의 감나무 시리즈를 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림을 보니까 가을 냄새까지 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치균 작가의 감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사과 그림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다고요? 네, 아마 이 작가의 작품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탐스러운 사과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가 윤병락 작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작가는 2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사과라는 소재를 연구하고 또 화폭에 담아왔는데요. 사과밭과 포도밭이 많은 영주에서 태어나서 영천에서 자란 윤병락 작가는 미대 진학 후에 전시와 미술대전 또 아트페어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입지를 쌓았습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과 그림을 통해서 이 자신이 탐구한 공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괴짝 위에 넘치도록 쌓인 사과를 위에서 바라본 독창적인 화면 구성으로 회화와 설치를 아우르면서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눴던 세잔의 사과도 그렇고 또 애플의 로고도 그렇고 이번에 윤병락 작가의 사과도 그렇고 사과가 작가들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소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윤병락 작가는 왜 사과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사의 로고나 또 폴 세잔의 사과 그림뿐만 아니라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 나왔던 그 뉴턴의 사과처럼 굉장히 우리 인간 그 세계에서 굉장히 좀 사과가 중요한 존재를 차지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사과 그림하면 윤병락 작가가 가장 유명하죠. 이 윤병락 작가가 처음 사과를 그린 건 2003년 이후라고 하는데요. 이 작가에게 사과는 유년 시절 기쁨을 동반하는 고향의 향수가 어린 과실이다. 햇빛, 비, 바람 등 자연의 수혜 속에서 결실을 맺은 사과는 수확의 기쁨이자 풍요로움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는 어느 날 괴짝 위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사과의 모습을 보고 공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괴짝 밖으로 새어나온 사과의 모습을 그대로 화폭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모난 모양의 전형적인 캔버스가 아니라 변형 캔버스로 공간을 확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과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소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을 사용해 그렸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 끝에 완판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고요. 이 윤병락 작가의 사과 그림은 컬렉터들 사이에서 가정에 걸어두면 복이 들어온다거나 또 사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작품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든든해져서 그런지 하나씩 걸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런
반응이 있었군요. 자, 윤병락 작가의 사과 그림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은데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윤병락 작가가 사과를 주로 그리지만 그림들이 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그중에서도 작년에 그려진 가을 향기라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괴짝에서 굴러나온 듯한 변형 캔버스 작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작품은 전형적인 윤병락 작가의 작품 스타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의 사과들이 괴짝 위로 넘칠 듯이 쌓여 있고요. 그 중심에는 나뭇잎이 달린 가지 하나가 위트 있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한 판화인데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사과들이 모자람 없이 복스럽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작가가 공간에 대해 탐구했다고 했는데 이 사과가 어떤 네모난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작가는 사과의 위치를 보다 확장되게 배치함으로써 화면을 넘나들고 또 회화와 설치의 경계를 오가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형 캔버스라고 하셨는데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은데요. 윤병락 작가 작업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평소 윤병락 작가는 작업할 때 자신이 직접 제작한 변형 캔버스를 사용하는데요. 이 괴짝 밖으로 나온 사과의 모양대로 나무 합판을 잘라서 제작하고 그 위에 전통 한지를 캔버스의 천처럼 덧붙인다고 합니다. 네, 그 위에 유화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 한지와 유화의 특성이 잘 어우러져서 무겁거나 탁하게 묘사가 되지 않고 실제 사과처럼 사실적으로 색감이 묘사가 되는 겁니다. 저도 윤병락 작가의 작품을 자주 봐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정말 한입 베어 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네, 우리 정서가 느껴져서인지 더 눈길이 가고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얼마 전에 입추이기도 했는데 가을이 벌써 더 기다려집니다. 자,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신경세포 단백질이 발견됐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은 뇌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특정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나빠지고 추후 경도인지 장애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지기능 관련 실험 참가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16.3년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단백질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일찍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경도인지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 전 전두엽에 있는 특정 세포가 경쟁심 유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이성준 교수팀은 뇌 전전두엽 성상교세포가 인간의 경쟁심을 유발해 사회적 서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원통 형태의 튜브 양쪽에 쥐를 놓은 뒤 튜브 안에 차지하는 경쟁을 붙인 결과 경쟁 상황에서 쥐의 뇌 전전두엽 성상교세포가 활성화했으며 사회적 서열이 높은 쥐는 해당 세포의 활동성이 더 큰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전자기기의 전극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불화탄소를 고체 화합물로 안전하게 합성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백종범 교수팀은 프라이팬의 코팅 재료로도 사용되는 테프론을 흑연과 반응시켜 불화탄소를 안전하고 손쉽게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만든 불화탄소는 저장 용량이 기존 흑연 소재보다 2.5배 높았으며 우수한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으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용구 교수팀은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 1,200건을 분석해 인공지능 네트워크에 학습시키고 교통사고 과실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차도나 차선과 같은 공간 정보와 사고 차량의 움직임 등 시간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고 정보를 시간에 따라 누적한 뒤 이를 분석해 최종 과실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주말부터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본 요금이 300원 오르면서 대중교통 부담이 더 커지게 됐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과 후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로 적립받는 제도인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7월부터 월 최대 적립금이 6만 6천 원으로 늘고 횟수도 60회로 상향됐는데요. 카드사별로 제공되는 혜택도 다른 만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